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유혜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상엽 연구부 총장님께서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이번 리서치데이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부 총장 이상엽입니다. 오늘 날씨 아주 좋습니다. 오늘 카이스트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또 연구자분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2026년도 우리 카이스트 리서치 데이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 계신 훌륭한 연구자분들 뿐만이 아니고 또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우리 학교 전체가 훌륭한 연구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드리면 2022, 3, 4년도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수주해 오신 연구비가 평균 한 5,700억 정도 되는데요. 연간. 작년에 7,600억을 했고요. 올해는 4월 중순 기준으로 5,600억입니다. 제가 액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과제들을 경쟁력 있게 수주해 오셔서 그걸로 또 훌륭한 연구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서도 또 엄선된 우수 성과를 발표하는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게 와주신 우리 총장님 그리고 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리서치데이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 순서입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관 연구처장님의 수상자 선정 과정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구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연구처장 조병관입니다. 카이스트 리서치데이가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의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R&D 분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연구자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뛰어난 연구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연구자분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본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한 시상에 앞서서 개교 55주년 기념 연구부문 포상 및 카이스트 2025년 대표 연구 성과 10선 그리고 14대 미래 선도기술 대표 연구 성과 선정 배경 그리고 학생 URP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포상 직전 5년 동안 연구와 기술 사업화 등 종합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서 카이스트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의 연구 실적을 반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포상 인원을 4분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연구상은 한 해 동안 활발한 연구 수행을 통해서 우리 카이스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비전임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계약 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노베이션상은 직전 1년간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서 관련 산업 분야 혁신에 기여하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교원을 선정했습니다. 융합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 공동으로 융합 연구를 수행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 그룹에게 주어지는 포상입니다. 단과대학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나 연구 그룹에게 주어지는 포상입니다. 단과대학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큐카이스트 창의도전연구상은 카이스트의 미래 50년을 위한 큐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 최고보다 최초를 추구하는 연구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추진된 연구처 C2 Creative and Challenging 프로젝트에서 문제 해결성 및 개념 검증을 탁월하게 제시해서 카이스트의 창의도전 연구 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에게 주어진 포상입니다. 창의도전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카이스트 대표 연구 성과 10선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연구 성과 10선은 2024년과 2025년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각 단과 대학에서 추천과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카이스트 14대 미래 선도기술 대표 연구 성과는 최근 2년간 산업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서 우리 카이스트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미래연구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생 URP 프로그램 우수 과제는 2025년 URP 프로그램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서 각 분과별로 총 3개의 최우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이 리서치데이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교수님들과 또 여기 함께해 주신 동료 교수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연구원분들 우리 카이스트의 구성원 모든 분들에 대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와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 카이스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과학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뛰어난 연구 성과의 창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상자 및 선정 배경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요. 그리고 탁월한 연구 성과로 리서치데이를 빛내주신 여러 교수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포상 순서는 개교 55주년 기념 연구부문 수상, 대표 연구성과 10선,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 연구성과 학생 URP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총장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연구대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명현. 연구대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명현. 귀하께서는 탁월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연구개발 성과가 본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2026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이어서 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한재흥, 공학생물학대학원 교수 조병관, 전산학부 부교수 시어링 조셉. 수상자 중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현주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연구상 화학우주공학과 교수 한재흥. 연구상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한재흥. 귀하께서는 2025년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므로 2026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공학생물학대학원 교수 조병관. 연구상 공학생물학대학원 교수 조병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Associate Professor Joseph Searing from the School of Computing. Research Prize Associate Professor Joseph Searing from the School of Computing. The list remains the same. 다음은 특별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공학생물학대학원 카이스트 교수 김선창, 전기 및 전자공학부 초빙 교수 조우영.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학생물학대학원 카이스트 교수 김선창. 특별연구상 공학생물학대학원 카이스트 교수 김선창. 귀하께서는 2025년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연구개발 성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므로 2026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전기 및 전자공학부 초빙 교수 조우영. 특별연구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초빙 교수 조우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노베이션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수리과학과 부교수 김재경. 이노베이션상 수리과학과 부교수 김재경. 귀하께서는 2025년도에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분야 혁신에 기여함으로써 본교의 우수 연구 성과물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2026년 리서치 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 팀 수상인 융합연구상을 수상하시는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조힘찬,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이정윤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공동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생명과학과 교수 송지준. 국제공동연구상 생명과학과 교수 송지준. 귀하께서는 2025년도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성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므로 2026년 리서치 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큐카이스트 창의도전 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김봉진. 큐카이스트 창의도전 연구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김봉진. 귀하께서는 2025년도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문제에 도전하는 연구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6년 리서치 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2025년 대표 연구 성과 10선에 대한 시성이 있겠습니다. 물리학과 교수 이경진, 물리학과 부교수 김갑진, 수리과학과 부교수 배명진, 기계공학과 교수 이강택, 기계공학과 교수 유홍기, 김제철 AI대학원 부교수 최윤재,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윤영규,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정우,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우운택, 수상자 중 의과학대학원 교수 신의철,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신현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리학과 교수 이경진, 물리학과 부교수 김갑진. 대표 연구 성과 10선 물리학과 교수 이경진. 물리학과 부교수 김갑진. 귀하의 연구 성과는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연구개발 활동이 본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2025년 카이스트 대표 연구 성과로 선정되었기에 2026년 리서치 데이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수리과학과 부교수 배명진. 대표 연구 성과 10선 수리과학과 부교수 배명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계공학과 교수 이강택, 대표 연구 성과 10선 기계공학과 교수 이강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계공학과 교수 유홍기, 대표 연구 성과 10선 기계공학과 교수 유홍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재철 AI대학원 부교수 최윤재, 대표 연구 성과 10선 김재철 AI대학원 부교수 최윤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윤영규, 대표 연구 성과 10선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윤영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정우, 대표 연구 성과 10선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정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 대표 연구 성과 10선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25년 카이스트 14대 미래선도 기술 대표 연구 성과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서동화, 기계공학과 교수 윤국진, 기계공학과 부교수 조연우, 전산학부 부교수 한준,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진석,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최민기,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유종원, 수상자 중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김상현,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유호진, 생명과학과 교수 김진우, 기계공학과 교수 장대준, 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 홍화정, 기계공학과 교수 유승화, 물리학과 부교수 라영식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서동화,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 성과 2차 전지 기술 분야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서동화, 귀하는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로 카이스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기에 2025년 카이스트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 성과로 선정하고 2패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기계공학과 교수 윤국진,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 성과 첨단 모빌리티 기술 분야 기계공학과 교수 윤국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계공학과 부교수 조연우.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 성과 우주항공해양기술 분야 기계공학과 부교수 조연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산학부 부교주 한준.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 성과 사이버 보안 기술 분야 전산학부 부교수 한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진석.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 성과 차세대 통신기술 분야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최진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최민기.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 성과 탄소중립 기술 분야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최민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유종원.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연구 성과 국방기술 분야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유종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시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5년 대표 연구성과 10선에 선정되신 우은택 교수님께서 방금 전 수업을 마치고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조금 전 진행하지 못한 우은택 교수님의 대표 연구성과 10선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연구성과 10선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우은택. 귀하의 연구성과는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연구개발 활동이 본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2025년 카이스트 대표연구성과로 선정되었기에 2026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28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학생 URP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생명과학과 정민준, 기계공학과 정기현, 기계공학과 권혜령. 수상자 중 전산학부 과구석 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Grand Prix,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정민준.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Minjun Jung, was awarded the Grand Prix for the 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program for his tireless efforts, extraordinary dedication, and outstanding research outcomes. President Kwang-Young Lee. 기계공학과 정기현, 기계공학과 권혜령. Grand Prix,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정기현,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권혜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해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광영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총장 이광영입니다. 우리 대학의 연구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우리 자리가 벌써 11년째를 됐습니다. 그간 우리 대학은 큐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을 기반으로 연구를 위한 창의적 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우수 교원 포상, 대표 연구 성과 10선, 그리고 14대 미래 선도기술 대표 연구 성과와 URP 프로그램 우수과제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을 받으신 명현 교수님을 비롯하여 수상의 영예를 앉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리서치데이는 교내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합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불어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가 앞으로도 의미를 더해갈수록 학교는 여러분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며 행사 준비로 수고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보니까 다른 행사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고급 호텔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무대도 화려하고 진행도 깔끔하고 또 애국가 제창도 하고 격식과 화려하고 우아한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스트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상자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든 수상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2025년 카이스트 대표연구 우수성과로 선정된 10선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연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스핀트로닉스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자석과 스핀 전류를 이용해서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소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프란틀이 제기한 약 충격의 안정성 예측을 엄밀하게 증명함으로써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핵심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방관자 세포 활성화는 과도한 숙주조직 손상을 일으켜 각종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비특이적 과잉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4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메모리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송 시간의 지연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초고속 마이크로파 공정 기술을 통해 SOEC의 제조 시간과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딥ASA 모델은 인간의 다양한 소리 단서 탐지 능력을 동시에 구현하는 종합적인 청각 인공지능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인공지능 조교는 학습자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교수자 입장에서도 수업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OCT 필름 기술은 혈관의 구조 정보와 조직 성분 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동맥경화 플라크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는 불완전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배터리 소재의 중요한 특성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연구는 현시가상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사람을 잇고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최고로 영예로운 연구대상을 수상하신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현 교수님의 대표 강연이 있겠습니다. 명현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받을 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저보다도 더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지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제 연구를 잘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도 그간 해왔던 연구는 좀 줄였고요. 사실은 20분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좀 줄이고 앞으로 뭘 할까를 좀 계획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총장님과 부총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카이스트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로봇 분야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새 이제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이 두 가지 브랜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로보틱스에서 했던 게 이제 퍼셉션, 플래닝, 액션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저는 주로 이제 퍼셉션 쪽에 중점을 두고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엔드 투 엔드로 입력에 센서 정보가 들어오면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꺼번에 계산해내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동영상이 보이시는데 여기 이제 빨래를 개는 작업이죠. 이 빨래 개는 작업을 할 때 기존에는 이걸 센싱하고 3차원적으로 이 형체가 어떻게 생겼다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접어야 되겠다 플래닝을 하고 실제로 로봇이 액추에이션을 하는 그런 단계로 나눠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딱 씬만 보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저절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쪽이 엄청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는 스페셜 AI, 공간 AI라는 연구 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램이라든지 가우시언 스플래팅, 러프, 싱그래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학습을 하다 보면 실제 환경에서 막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로봇이 부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가상 환경에서 하자. 그래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신세틱 월드에서 이 학습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습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심 투 리얼 갭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한 게 리얼로 트랜스퍼를 했더니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상 환경은 리얼 환경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이제 공간 AI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AI 기술은 실제 환경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뭔가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 환경에 넣을 수도 있고 가상 환경에서 가상 데이터랑 같이 학습을 시키면 훨씬 심투 리얼 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신호체계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딥러닝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제 엣지 케이스나 코너 케이스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학습을 시키면 또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맵이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맵을 스스로 생성을 해야 되고 위치가 잘 인식이 되지 않는 지역에 가면은 라이다나 카메라, 레이더 이런 이제 온보드 센서를 가지고 위치 인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장애물 회피하면서 경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이렇게 각종 기술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맵 생성과 위치 인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치 인식이 잘 되면 매핑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매핑이 잘 돼 있으면 위치 인식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정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기술을 슬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 예전에 향수의 드라마인데 전격 제트 작전 키트 이리 와 하면은 쫙 오잖아요. 무인 자동차가. 근데 그 지역은 맵이 없으니까 제가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내가 오퍼레이션 하고 싶다? 콜을 하면 못 오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맵 생성과 위치 인식이 동시에 되는 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일단은 맵을 생성해 놓고 거기에서 위치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 AI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이나 보행 로봇, 그 다음에 자율비행 드론이라든지 선박, 수중 로봇, 그리고 행성 탐사라든지 이런 데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는데 뭐 거기서도 최종 사실 하고 싶은 것은 행성 물질을 채집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화성 같으면 뭐 통신하는데 거의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원격 제어로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R, VR,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 AI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열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램 기술을 중심으로 플래닝이라든지 컨트롤 기술까지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슬램 기술 쪽은 이제 제가 슬라이드 장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거의 이제 연구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슬라이드일 것 같습니다. 슬램 기술은 뭐 라이다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다 분야, 그다음 비전 분야의 슬램 기술들을 개발을 쭉 해왔고요. 저희가 23년에 슬램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달리오, 그다음에 UV 슬램이라는 기술로 라이다 분야, 비전 분야에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작년에도 멀티 세션 슬램이라고 해서 슬램 기술을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시간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매핑을 잘하고 위치 인식 잘하자 이런 대회가 되겠는데요. NSS 챌린지라고 해서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행 로봇, 이족 보행이나 사족 보행 로봇에도 적용될 수 있는 스텝이라든지 LVIQ라는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래닝 쪽은 좀 더 AI 기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행이나 보행 가능 영역을 인식할 수 있는 트래버리라는 기술, 그다음에 지형의 위험도를 고려한 전역 경로 계획 기술,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 계획 기술, 그다음에 동적 물체를 추적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쭉 개발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제어 쪽도 사실은 이제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 쪽에서는 제어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보행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행 로봇 쪽에 좀 집중해서 이 제어 기술을 쭉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층 강화 학습이라는 AI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블라인드 보행할 수 있는 제어 기술, 이것을 개발을 했고요. 23년도에 이제 드림웍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최근에는 드림웍 플러스라는 이제 다음 버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램, 이제 보행 로봇 쪽의 슬램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결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다나 비전, 관성 센서, 그다음에 관절 센서를 다 융합해서 로봇의 위치를 잘 추정하고 주변의 맵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이렇게 보행 로봇이 보행만 하면 이런 깨끗한 3D 맵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드론에 라이다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를 설치를 해서 이런 3D 맵을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이제 보행 로봇에 설치된 저가형 센서만 가지고도 이런 퀄리티 좋은 3D 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기 쪽인데요. 블라인드 보행 제어기라고 아까 말씀드린 제어기는 특이한 게 이제 외부 센서의 도움이 없이도 보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외부 센서라 하면 라이다나 비전 같은 외부의 어떤 3D 지오메트리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는데요. 그런 센서의 도움이 없이 자기 자신 내에 있는 센서, 관절 센서나 관성 센서만 가지고도 앞에 계단을 만나면 계단을 오를 수 있고, 험난한 지형을 만나면 그 험난한 지형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관절 센서, 관성 센서 정보가 들어가고요. 상황 추적 네트워크라는 데서 현재 내가 걷고 있는 데가 계단인지 미끌미끌한 곳인지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그 추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쟁청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각 관절들의 제어 입력 값이 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이 비평자 네트워크도 같이 학습이 됩니다. 이건 이제 리워드를 저희가 원래는 매 행동을 할 때마다 리워드라는 보상 텀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시뮬레이션의 파워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네트워크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학습이 되고 나면 실제 로봇에 그대로 투입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튜닝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학습 속도가 빠르다. 이제 소형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시간 정도 개인용 PC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고요. 서버급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대형 로봇이고 복잡도가 더 많다라고 하면 한 두세 시간, 휴머노이드다 하면 한 6, 7시간 정도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학습만 하면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공개했던 자료이고요. 없이 걷는 드림워커 로봇입니다. 수풀이 무성하거나 낙엽이 수북한 곳에서 겨울철 미끄러운 눈길도 걸어갑니다. 경사가 심한 비탈도 자유자재. 불규칙한 내리막에서는 기우뚱거리기가 무섭게 균형을 잡습니다. 앞에 안대를 해놔서 이게 보지 않고 걷는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옆으로도 오르내립니다. 이 기술은 이렇게 저가의 소형 로봇에 적용했는데도 성인 남성의 보행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다리 관절 센서와 귀의 전정기관과 같은 관성 센서가 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동시에 1000대의 로봇을 이렇게 이제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거치게 됩니다. 강화 학습으로 안 보고도 학습된 최적의 자세를 찾는 겁니다. 하드웨어 정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희 이제 졸업생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템으로. 모터 성능 그래서 열심히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슬램 기술, 플래닝 기술, 그다음에 컨트롤 기술까지 다 통합을 해서 마침 대회가 열려서 이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QRC라는 대회는 IEEE 이크라라고 해서 로보틱스 분야의 가장 큰 학술 대회가 되겠고요. 영국 런던에서 23년도에 열렸던 대회인데 쿼드러페더 로봇 챌린지라고 해서 사적 보행 로봇이 뭐 20곱하기 10m 정도 터레인이 되겠는데, 이 터레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를 따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들은 이제 재난 환경을 모사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졌다든지, 그다음에 진흙 웅덩이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장애물이 있다든지, 계단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홀이 있다든지 그런 환경들을 모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UK 어토믹 에너지 오토리티에서 이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로봇들이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사실은. 투입이 됐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통신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술로는 이걸 이제 원격 조작을 했어야 되거든요. 통신을 통해서 텔레오퍼레이션을 해서 로봇을 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레디오 액티브한 환경이기 때문에 통신 모듈들이 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조금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로 로봇이 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그 영국에서도 이런 오토믹 에너지 오토리티에서 이런 정도의 토레인을 로봇이 활동할 수 있으면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런 토레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많은 이들 아시듯이 저희가 우승을 그때 했었고요. MIT나 카네기 멜론에서도 출전을 했는데 뭐 MIT 팀도 굉장히 쟁쟁한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술대회 같은 데 보면 뭐 플래너리도 하고 키노트도 하는 그런 훌륭하신 교수님이 이끄는 그런 팀이었고요. 카네기 멜론 팀도 굉장히 우수한 팀이죠. 로보틱스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두 대학이 되겠고요. 그 두 대학은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텔레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와이파이 딜레이가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잘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자율 보행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4배의 점수 차이가 나고 우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MIT 로봇인데 원격 조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딜레이가 일어나서 사실 이제 조작하는 사람이 이걸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볼지 않는 환경에서 영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태리 팀인데 고전 제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요. 모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위치 인식도 잘 돼 있고 블라인드 보행을 하기 때문에 위치 인식에서 어디를 가라라고 자동으로 산출을 하면 거기는 이제 눈 감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뭐 1년 동안 하진 않았는데 언론에서 1년이라고 나왔습니다. 한 4개월 준비를 했었고요. 뭐 카이스트에서도 다양하게 실험을 했었고, 이제 눈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뭐 스폰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학습하지 않은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넘어졌을 때 즉시 일어날 수 있는 기술도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T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지면 사람이 와서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넘어지면 이 상황에서도 즉시 일어나서 다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단기간 내에 저희가 미션을 다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연구 성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창업을 2년 전에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드림워크 플러스라는 기술을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블라인드 보행을 했다면 이 블라인드 보행을 할 때 저희가 키포인트는 이제 뭐 재난 환경 같은 데서는 노면이라든지 그 외부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나 라이더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근데 그런 환경은 이제 블라인드 보행을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계단 같은 데가 잘 보이는데 그걸 굳이 눈을 감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 센싱이 되면 그 센싱 정보를 좀 더 이용하겠다라는 게 이 드림워크 풀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터레인 정보, 뭐 뎁스 카메라라든지 그다음 비전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라이더도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센서로부터 받아지는 뎁스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3D로 주변 환경을 리컨스트럭션 하고요. 그 3D로 리컨스트럭션된 정보를 가지고 로봇이 충돌 없이 보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0Hz 정도로 이 모든 루프들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제어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이시는 로봇이 이제 드림워크 풀뿔이고요. 나머지 로봇들은 이제 드림워크를 탑재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빠르기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또 계단에도 부딪히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비디오는 더 높은 곳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왼쪽에 보이는 비디오는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로봇이 이 슬롭이 있을 때 그 슬롭에 얼라인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은 이제 그렇지 못했죠. 눈을 감고 갔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직진하면서 올라가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효율적인 제어 기술이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더해 상승 효과를 내면서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계가 가파른 계단을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후면까지 인식 KI 빌딩 앞에 있는 계단입니다. 과거에 비해 움직임이 눈에 띄게 자연스럽고 예, 과거라는 게 이제 드림웍이고요. 현재가 드림웍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쏘아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일종의 시각 센서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던 걸 로봇에 적용한 겁니다. 사실 이제 라이다만을 쓰는 게 아니고 뭐 비전이나 뎁스 카메라 이런 저가형 센서를 써도 가능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개처럼 자연스럽게 피해갑니다. 좀 더 디테일한 3차원적인 정보를 복원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보행을 하기 때문에 지형 지물에 부딪히지도 않고 또 빠르게 보행할 수 있다는. 센서를 통해 요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3D 복원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라이다 센서가 굉장히 노이즈하죠. 저가형 라이다 센서를 썼기 때문에 노이즈함에도 불구하고 3차원 환경을 잘 복원을 해서 보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형 정보를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자기 스스로 3차원적으로 지형이 어떻게 생겼다를 예측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한전의 고창에 있는 전력 시험 센터입니다. 거기가 지금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이 계기판이 뭐 정상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이제 어디를 점검을 해야 된다 이 정보만 주면 로봇이 자율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계기판을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면서 이런 태스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사람은 이제 가만히 뭐 원격 통제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어노멀리라든지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 사람은 그 화면을 보고 판정을 해서 만약에 즉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이트로 가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팔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팔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문을 연다든지 뭐 원하는 물건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터에서 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을 제너레이션하고 그 제너레이션된 문을 열 수 있는 어디를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열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파악할 수 있는 AI 기술을 또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오픈 하트라고 저희 학생이 이름 붙였는데 굉장히 잘 붙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멘틱하게 주변 공간에 대한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씬그래프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픈 보캐블러리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클래스만 저희가 알아내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어, 데스크뿐만이 아니고 뭐 이건 리빙룸이야, 이거는 키친이야 이런 하이라키컬한 정보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3D 씬그래프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부엌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져와 이런 명령도 저희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건 인바디드 VQA라고 해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인데 기존에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면 로봇이 고정된 상태에서 현재 씬만 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뭐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태스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바디드 VQA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직접 다니면서 그 질문들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실제로 탐색을 하면서 뭐 부엌에 있는 탁자 위에 뭐가 있지라고 물어보면 현재는 부엌이 보지 않지만 부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부엌에 있는 테이블 위에 뭐가 있는지를 답변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LLM의 가장 큰 장점은 상식 데이터베이스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레이턴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를 날렸을 때 몇 초 내에 응답이 오는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0.1초 내에 오는지 0.2초 내에 오는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LLM을 오프라인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LLM은 오프라인으로 로봇의 다양한 보행 패턴을 제너레이션합니다. 우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킬셋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실제 환경에서는 영상 정보나 랭귀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커맨드에 따라서 VLM 모델을 사용해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스킬셋 데이터베이스하고 가장 가까운 게이트 패턴을 선택을 해서 이 로봇이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보행 패턴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으로 어느 정도 파인 튜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트로팅을 하라라고 하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보행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워크 페스터라고 하면 좀 더 빨리 로봇이 걸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빨리 걷다가도 뭐 아이가 자고 있어라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면 이렇게 천천히 걷게 됩니다. 저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맞게 판단을 해서 최선의 방식으로 걸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레이빗을 보여줘라고 하면 그 레이빗에 맞게 또 보행을 하고요. 이제 바운딩 게이트라고 해서 앞발과 뒷발이 동기화되면서 걷는 그런 보행 패턴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LLM 상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너레이션한 그런 보행 패턴을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개구리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되고요. 뭐 개구리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에 맞게 지금 하는 거고요. 누가 너를 잡으려고 해라고 하면 막 이제 도망가는 듯한 그런 또 보행 패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동영상이 긴데 댄스 포미라고 했던 이런 이상한 댄스를 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댄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드림워크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까 창업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을 한다든지 휠 레그드 로봇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블라인드 보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진해라, 우회전하라 이 명령만 사람이 줬을 때 만약에 계단을 만나면 계단을 이렇게 척척척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강남에 있는 이제 삼성역 사거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학생들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또 이 로봇이 이렇게 처벅처벅 걷는 모습을 보더니 뭐 마치 월요일에 출근한 내 모습 같다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보행 로봇이 계단을 만나면 지금 다리 모드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아까 잠깐 보셨듯이 평지를 만나면 또 휠로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일일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 터레인에 따라서 변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 연구실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 뭘까? 그래서 발전은 저희는 이제 단기간에 따라하기 힘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발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크트리라든지 테크 로드맵을 매년 업데이트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좀 복잡하게 일부러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테크니컬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그리고 10년 후까지 우리가 뭘 할 건지 각 연구 분야별로 수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테크 트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치들이 있고 그 브랜치마다 10년 후의 목표가 내가 뭔지 그것들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요. 익스트림 팀 발표회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인크리멘탈한 연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연구실의 그런 어떤 모토가 되겠습니다. 남이 하는 연구를 따라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의 모토고 그래서 익스트림한 팀을 해보자. 뭔가 퍼스트나 아니면 베스트인 연구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연초마다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다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하고 또 개별 학생들의 연구 방향은 테크 트리라든지 테크 로드맵에 맞춰서 연차별로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연구실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RL하고 GL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RL은 이제 리서치 리더라고 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공동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포닥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 리더라고 해서 6개의 그룹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 6개의 그룹마다 가장 잘하는 학생들, 특히 고년차가 되겠죠. 그런 학생들이 분야별로 리드를 하고 소속 과제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트릭스 조직이죠. 이 그룹과 프로젝트가 가로축, 세로축으로 해서 매트릭스 구조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 AI가 뭐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지컬 AI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뭐 유니트리의 저런 쿵후하는 로봇이라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이라든지 피규어 AI가 이건 이제 식기세척기 뭐 정리를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근데 각각의 어떤 잘 보이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 유니트리는 평지에선 잘 되는데 이 험난한 환경에서는 잘 되지 못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물건 옮기는 건 보여주는데 실제 조작하는 건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피규어 AI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플라스틱 식기입니다. 유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뭐 세이프하게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시연하고 실제 활용 사이에는 격차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라는 게 저희가 관측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모든 걸 비전 기반의 AI로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을 로봇에 적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고요. 그래서 복수의 공정이나 상황이 섞이면은 효율이 급격히 저하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조립이나 물류 외에는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성과 정교함에 한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실제 시도를 해봤더니 작년에 인간 작업자 대비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해봤더니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뿐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2, 3년 내에 우리가 80% 달성하겠다라고 레포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이게 롱테일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80% 도달하기까지는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나머지 20%를 달성하기에는 뭐 한 10년, 적어도 10년, 그리고 길게는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의 문제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롱테일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복잡 공정에 적응한다든지 도메인을 확장한다든지 생산성 극복을 위한 선도 연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고요. 이제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카이스트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게 뭐냐. 그래서 이런 5D를 해보자. 이제 3D 기반으로 많이 했거든요. 비전이나 라이다 기반으로 많이 했는데 그거 외에 타임에 따라 변하는 것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직스, 물체에 대한 어떤 성질, 재질이나 질량이나 마찰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지 실제 로봇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5D 기반의 실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율지능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5D AI 로보틱스라는 이노코 연구단을 최근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D 대응할 수 있는 실세계 적용 플랫폼, 이건 이제 로봇 자체도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실제 AI 자체도 5D 월드 모델 그리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설계가 돼서 어떤 물리 반응이라든지 로봇의 행동을 실제로 예측하면서 조작이나 보행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 탁자 위에 유리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리병이 있는데 이걸 집을 때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잡게 되면 이게 떨어지게 되면 깨질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안으로 잡게 되면 그런 깨질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의 어떤 성질까지 예측을 하면서 로봇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정형 환경에서 자율인식, 보행, 조작, 협업이 가능한 그런 5D AI 로봇을 구현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그런 데서 지금 17분 그리고 외부에서 6분 교수님 모셔와서 이노코 연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분야에서 엄청나신 교수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김경수 부총장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그룹별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유수 대학도 들어와 있고 국내 유수의 로봇 기업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 해외 협력 기관까지 협업을 해서 이런 연구 목표를 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5D AI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지었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5D AI RI라고 지었거든요. 로보틱스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니셔티브로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목표는 저희가 카이스트 AI RI를 만들어 보자라고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과 공감대를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RI는 이제 로보틱스 인스티튜트가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KI도 있고 로봇 학제 전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 조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시너지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카이스트 AI RI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총장님도 오셨고 원장님도 오셨고 부총장님도 오셨으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보틱스 인스티튜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보시다시피 3,800평, 그 다음에 노스이스턴 대학 10,000평, 단독 건물로 초대형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냐? 카이스트 내 로보틱스 연구 그룹이 세계 최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뭐 MIT가 1등이고 카네기 멜론 2등이고 쭉 있는데 저희 카이스트가 9등입니다. 탑 10에 들어 있고요. 서울대가 10위죠. 근데 이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각 연구 그룹들은 굉장히 잘하지만 대규모 실험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융합 및 협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게 이 카이스트 RI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RI가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 있고요. 서울대도 RI를 작년 말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NRL 2.0 제안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10년에 100억 원을 그러니까 1,000억이죠. 전부 다 하면 1,000억 원의 예산을 받는 그런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 공동 실험 공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협업을 위한 공동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이 RI가 설립돼야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탑 10에서도 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라고 해서 과거 했던 것들을 위주로 저희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에 디시전 메이킹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현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연구처는 교내 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초세대 협업 연구실 사업은 시니어 교수의 경험과 주니어 교수의 협력을 독려하는 카이스트만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된 초세대 협업 연구실은 현재 12곳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오늘 마련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공학 생물학대학원 김선창 교수님의 카이스트 바이오 디자인 공학 연구실과 물리학과 이용희 교수님의 나노포토닉스 연구실을 소개했으며 올해는 기계공학과 김성진 교수님께서 책임 교수로 이끄시는 차세대 초열전도체 연구실과 화학과 장석복 교수님께서 책임 교수로 운영 중이신 유기반응 및 합성 연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세대 초열전도체 연구실의 책임 교수이신 김성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연구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김성진입니다. 오늘 나와 보니까 제가 발표 순서를 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현 교수님의 팬시한 프레젠테이션 다음에 스태틱한 거 하려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희 실험실은 이름을 차세대 초열 전도체 연구실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초세대 협업 연구실 중에는 카이스트에서 7번째로 됐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선정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 개소식을 할 때도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Thermal Superconductor Lab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저희가 창의 과제를 저희 실험실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이 플렉서블한 히트 스프레더였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잘 져야 장명을 잘해야
연구비를 잘 딸 수 있는데 저희 실험실이 그런 실험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제 플렉서블하게 만들면 이제 그 당시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가 버즈워드였었는데요. 이 폴리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폴리머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열적으로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가지고 있는 목표가 폴리머를 기반으로 하면서 카파보다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폴리머는 이제 열 전도도가 우리가 SI 유닛으로 한 0.1에서 1 정도고요. 카파는 이제 400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멀 컨덕터는 이제 100 이상을 가질 때 이제 보통 서멀 컨덕터라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수천 이상이 되면 이제 서멀 슈퍼 컨덕터라고 부르는데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에는 다이아몬드가 이제 열 전도도가 한 2,000 정도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머는 이제 폴리머하고 카파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열 전도도가 수천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달성했냐 하면 저희 실험실에서 갖고 있던 기술 중에 히트파이프 기술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작동 유체가 이베퍼레이션 되고 컨덴세이션 되는 상변화 현상을 이용해서 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두께가 굉장히 작고 얇고 두께가 얇고 그다음에 플렉서블한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안 움직이네요. 저기 플렉서블한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렉서블하면서도 열 전도도가 그 구리의 2.7배 되는 서멀 히트 스프레더를 개발했고 그걸로 저희가 2019년도에 카이스트 10대 기술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초세대 협업 연구실이라는 것이 이제 시니어 교수의 노하우하고 라이브 이퀴먼트를 사용하고 또 젊은 교수님들의 패기와 열정이 융합이 돼서 이제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데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97년도에 카이스트에 부임했는데 저는 계속 일렉트로닉스 쿨링 쪽에 연구를 했었고 이제 21년도에 저희 남영석 교수님이 경희대에 계시다가 저희 학교로 부임하셔서 저희가 이제 둘이서 힘을 합쳐서 저희가 쿨링 테크놀로지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랩이 되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은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덴세이션 히트 트랜스퍼의 전문가신데요. 이제 이 맨 왼쪽 윗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름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면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제 그 필름 대신에 이제 드롭이 생기고 그 드롭이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고 슬라이딩을 거쳐서 이 맨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바와 같이 점핑 드롭릿들이 생기면 열 전달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논문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냉각 장치하면 동력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패시브 냉각 장치와 액티브 냉각 장치가 있는데 이 패시브 냉각 장치를 저희 실험실에서 그동안 오래 했었는데 이제 남 교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액티브 쿨링 쪽으로 지경을 넓혀갖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논문 한 35편 썼고 그다음에 국제 학술대회에 가서 32회 국내 42회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패턴트도 저희가 뭐 어플리케이션 한 거 또 레지스트레이션 한 것들 다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개를 소개하면 그동안에 이제 펄세이팅 히트 파이프라는 것들은 하나의 서펜타인 룹을 이루어서 그 안에 이제 액상, 기상, 페이즈 체인지를 이용하는 거였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룹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채널들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삼성에서 과제를 받아서 제가 수행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부채꼴 형상의 이제 펄세이팅 히트 파이프를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남영석 교수님 실험실에서 이제 그 드롭릿 디텍션하는 그런 머신 비전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셨고요. 그다음에
서피스 코팅을 통해서 컨덴세이션을 프로모트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셨습니다. 저희가 펀딩도 저희가 협력해서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펀딩 중에 저희가 오늘 두 가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저희 거버먼트 펀딩으로는 저희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초고 연료속 냉각 시스템 특화연구실을 저희가 22년에 과제를 수주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LG에서 인더스트리 펀딩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 쿨링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가 드론인데요. 이 드론을 쏘기 위해서 격추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레이저 무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IFPC HL이라는 3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저희 나라에서는 한 20kW 정도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는데요. 이 레이저 무기, 레이저 다이오드의 효율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가 나머지가 열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00kW의 3분의 2면 200kW가 열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해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2년 11월부터 초고연료석 냉각 시스템 특화연구실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총괄을 맡고 우리 남경숙 교수님께서 4과제를 맡아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저희가 특화연구실을 수주했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쪽에서는 주로 비등열전달을 이용해서 콜드 플레이트를 개발하는 걸 하고, 이제 남영석 교수님께서는 응축 열전달 현상을 이용해서 응축기의 이 사이즈를 40% 이상 줄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AI 뭐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속도도 빨라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비대해짐에 따라 이제 냉각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IT 파워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쿨링에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이제 에어 쿨링을 많이 써왔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리퀴드 쿨링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서멀 디자인 파워 트렌드를 보시면 점점 기존에 뭐 500W 정도 약간 넘던 것이 지금은 이제 1600W 정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하나의 렉에서 발생하는 열량도 이제 36kW 정도, 한 5년 전에 36kW였었는데 최근에는 130kW로 3배 정도 넘었고요. 앞으로는 500W를 넘어서 한 렉당 1MW 정도의 에너지가 히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냉각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제 저희 LG에서 저희가 과제를 수주해서 저희가 이 다이렉트 칩 쿨링 기술과 그다음에 이게 전체 전자장치를 이제 액체에 담궈서 하는 이머전 쿨링을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석 교수님 쪽에서 이제 이머전 쿨링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데이터 매니폴드 마이크로 채널에 기반한 콜드 플레이트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것에 비해서 저희가 동일한 압력 강화에서 2배 이상의 열 전달을 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했고요. 저희가 에너지 소비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비해서 10배 이상 효율적인 냉각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정리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수님 연구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유기반응 및 합성연구실의 참여 교수이신 화학과 한승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연구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학과 한승규입니다. 오늘 저는 장석복 교수님, 저 그리고 박윤수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는 유기 반응 및 합성 초세대 협업 연구실 운영 성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글로벌 매출액 1위의 스몰 드럭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엘리퀴스입니다. 그래서 BMS와 파이저사에서 개발한 항응고제인데요. 작년 매출만 21조 원입니다. 엘리퀴스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5개의 질소 원자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질소 원자는 그 특성상 약의 그 효능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질소보다 많은 게 탄소고요. 그 탄소보다 많은 게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탄소 수소 결합은 원래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고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꾸기 힘든데, 만약 특정 위치에 원하는 곳에 탄소 질소 원자를 탄소 수소 원자를 탄소 질소 원자로 바꿀 수 있으면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합성할 수 있는 화합물의 그 영역을 획기적으로 이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CH 본드를 CN 본드로 바꾸는 게 이제 CH 아미데이션이고, 이제 그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이게 선도하고 계신 게 장석복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이언스를 내셨고 2023년도에 사이언스를 내셨고, 특히 2028년도에 낸 사이언스는 이제 지금 박윤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주저자로 그 대학원생일 때 이제 참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우리나라 그 연구자 중에서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을 누군지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네트워킹도 형성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장석복 교수님께서는 탄화수소 활성화에 대한 업적으로 노벨상이 주어지면은 이제 앞에 3분 정도가 이제 고려되고, 특히 근데 CN 본드로 이제 더 좁히면은 장석복 교수님의 그 수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한림원이 이렇게 보다 더 이제 더 신빙성을 내두면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 CH 본드 액티베이션으로 노벨상이 주어질 경우에 수상 가능성이 있는 화학자가 누구냐를 했더니 이제 진짜 바이어스 없이 물어봤는데, 저도 이제 8명 했는데 특히 CN bond formation에서는 장석복 교수님께서 이제 제미나이가 그 예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석복 교수님께서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래 사시면 5명 정도가 먼저 죽으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저희 장석복 교수님 책임 교수로 저와 박윤수 교수님이 유기 반응 및 합성 초세대 협업 연구실을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의 연구 분야는 이제 복잡한 천연물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연구 분야인데요. 이를테면 플루기아코신 B라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적으로 복잡한 천연물인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그 결합은 이 탄소 결합인데, 제가 이걸 만들고자 하는 방식은 아까 이제 CH 탄소 수소 결합을 활성화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 양쪽 2개를 양쪽을 다 활성화해 가지고 탄소 결합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도전적인 그런 그 이상을 갖고 이제 연구를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반응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반응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 촉매, 광촉매를 통해서 그 탄소 결합을 CH 더블 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복잡한 이제 그 결과는 단순하지만 그 기작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그 커퍼 촉매, 광촉매를 통한 반응은 엘로도 그 이제 플루기아코신 B라는 천연물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또 그 외 다른 천연물에서도 이제 그 넓게 이게 응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이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을 보였고, 특히 이 연구는 저희 초세대 협의 연구실에 함께하고 있는 박윤수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공동 교신 저자로 참여를 했고, 특히 왜냐하면 박윤수 교수님 연구실은 그 기작 연구에서 굉장히 수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연구를 잘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윤수 교수님께서는 2022년도에 저희 카이스트 화학과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수되고 처음으로 단독 교신 저자로 내신 논문이 사이언스입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장석복 교수님께서는 사이언스 2018년 냈는데 20년이 걸렸는데, 박윤수 교수님은 2년 만에 그거를 탁 해내시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게 사이언스에 내고 네이처에 낸다는 게 뭐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인데, 두 번째는 그게
그 리뷰어 두세 명만 오케이 하면은 어쨌든 사이언스 네이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언스 네이처의 리뷰어는 이제 나름대로 그 분야의 가장 그 저명하고 가장 대가에게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가도 사이언스 네이처가 그 동료 평가를 요청해 오면은 사이언스 네이처니까 대부분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수락을 하고 이제 보는 게 관행인데, 그러면은 이 유기 촉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대가가 누구냐 하면은 태식 윤이라는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화학자인데, 이분은 공교롭게도 몇 년 전에 저희 그 장석복 교수님 운영하시는 IBS단에 사바티카를 수개월 오셨던, 그러니까 그 장석복 교수님이 네트워크 안에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박윤수 교수님이 내신 논문이 이제 그 퓨란 투 피롤 컨버전, 이게 원자 편집 분야인데, 원자 편집 분야에 이제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 연구자 중에 한 명이 빌 모란디라고 에테아 쭈리에 있는 화학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초세대 협업 연구실을 이제 그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되게 그 야심차게 이제 시작한 게 초세대 그 유기화학 심포지움입니다. 매년 이제 개최를 해서 저명한 인사를 초청을 하는데, 여기 이 빌 모란디가 그 1회 그 저희 초세대 심포지움의 초청 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윤수 교수님이 굉장히 영리한 게 딱 그 아마 이때가 그 사이언스 페이퍼를 이제 막 완전히 준비하고 이제 서미션 할 그쯤이었을 텐데, 이렇게 빌 모란디를 딱 초청을 해가지고 옆에서 딱 개인 마크하면서 아마 본인 연구를 굉장히 PR을 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연구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페이퍼도 이 초세대 협업 연구실의 그 영향력 안에 그 있기에 가능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 그 저희 초세대 그 유기화학 심포지움은 2021년도 노벨상이 유기 촉매 분야 개발 그 공로로 벤자민 리스트와 데이빗 맥밀란 두 명에게 주어졌는데, 보통 세 명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세 명을 줬다면은 하버드 대학의 에릭 제이콥슨이라고 유기 촉매 분야에 굉장한 공로가 있는데 못 받아가지고 이제 학계에서도 이 사람 세 명까지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나 막 이렇게 의아한 분인데, 이게 에릭 제이콥슨이 장석복 교수님의 그 박사학위 지도 교수입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 있으신 분인데, 그 2회 때 초청을 해가지고 저도 만나게 해주시고 박윤수 교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의 네트워크, 그 장석복 교수님 네트워크를 저희가 타고서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석복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ACS 카탈리시스라고 미국 화학학회의 그 촉매 분야에서는 가장 저명한 저널이 AC 카탈리시스의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로 10년 넘게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리더십을 발휘하셨고, 근데 공교롭게도 장석복 교수님의 그 임기가 끝난 2025년도에 그 ACS의 오르게닉 레터라고 유기화학 분야에서는 제일 플래그십 저널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어소시에이트 에디터직을 맡아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수락을 하는데,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한국인 최초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장석복 교수님 같은 선배분들이 거기서 다 아스팔트를 깔아 놓으니까 제가 그 위에서 이렇게 다 그런 학문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후세대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초세대 협업 연구실 통해서 저희가 이어가야 할 장석복 교수님의 레거시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올해 초에 저희 젊은 그 화학자들이 이게 그 강릉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연구 환경에서 저희 카이스트보다 어려운 곳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연구를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자동차에서 장석복 교수님께 잘하지 않느냐, 다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것 같다 했는데, 장석복 교수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오리지널리티가 다들 없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장석복 교수님의 그 스탠다드가 사실 10년 전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높아졌구나. 그래서 그 진짜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이렇게 좀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노벨상, 아마 그 이제 장석복 교수님도 많은 프레셔를 받으셨겠지만 이제 노벨상 정도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 프레셔 안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장석복 교수님께서 항상 제창하시는 게 그 프론티어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격자적 커리어를 보면은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게 커리어를 쌉니다. 비저빌리티를 높여가고, 액티비티를 높여가고, 그러면 프로덕티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프론티어가 되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렇게 가서는, 왜냐하면 노벨상급의 그런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30대나 40대에 나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가서는 시간이 너무 늦다.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그 오리지널리티 집중해가지고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창출하고 개척해가지고 바로 원 스텝의 프론티어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 박윤수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레거시,
그것이 장석교수의 레거시고 저희가 이어받고 있는 초세대협 연구실 통해서 이어받는 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또 another example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진짜 the next big thing, 완전히 새로운 연구를 하는 그 정신, 그 압박을 항상 장석복 교수님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 노벨상 달성률이라는 그냥 지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상금이 17억 7,900만 원인데 그러면 장석복 교수님이 그동안 받은 상금을 이렇게 쭉 더해봤더니 한 10억 8,860만 원 정도 돼서 달성률이 61%이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뭐 이것도 받고 했지만 한 7%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방규수 교수님 올해 초에 무려 상금 1억에 세종과학상을 받으시면서 이제 6%를 달성해가지고 저희 초세대 연구실의 총 달성률이 현재 74%인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100% 초과 달성해가지고 진짜로 이제 뭐 저희 학과에는 이제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제는 하는 연구나 이런 수준이 이제 도달을 했고 굉장히 피어 프레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 박반응 개발을 통해서 노벨상에 도전한 초세대 협업 연구실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엄청난 프레셔를 주시고 또 굉장히 피어 프레셔가 있고 막 이 선의의 경쟁 관계 있지만 또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사이언스라서 어떤 인간적 유대도 끈끈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 4월 5일에 박윤수 교수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장석복 교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이제 저는 열심히 이제 굉장히 기쁘게 응원을 해주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도 있다는. 그래서 그런 그 엑셀런스 케미스트리지만 또 그런 끈끈한 유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 좋은 초세대 협업 연구실이고 그런 연구실을 지원해 주신 카이스트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승규 교수님 연구실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카이스트의 우수한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초세대 협업 연구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두 연구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리서치데이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위해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있으니 나가시면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 및 내빈 여러분께서는 정근모홀 맞은편 존 해너홀의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찬은 별도의 지정 좌석 없이 진행되오니 편하신 곳에 자리하시어 식사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